네, 대선 주자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번에는 이재명 경선 후보의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 의사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에는 부정식품 발언 등으로 설화에 휩싸였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88%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는 그럼 100% 지급하겠다. 상위 12%도 준다는 거잖아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이 반박을 했거든요. 듣고 오겠습니다. 그 국회의 결정에 따르려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 이재명 지사께서 국정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아니 국회와 정부와 그 청와대가 합의를 했는데 일방통행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선은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의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똑같이 할 거면 지방자치 왜 하겠어요? 예, 물론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경기도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예산으로 이제 12%에 25만 원 주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낙연 후보의 저 지적이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저는. 네.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신 거죠, 정세균 후보의 경우는. 네.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하여서는 이재명 후보의 본래 소신이 100% 보편 지급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이 건을 놓고도 그런 소신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분이 그 경기도 지사이면서 동시에 대권 후보다 보니 경기도에서 나의 소신을 펼쳐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이 반응에 대한 압권은 박용진 후보입니다. 네네. 그 이낙연 후보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라. 예. 이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네. 충청북도 강원도에 살고 서울에 사는 게 죄냐. 그분들은 왜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정말 품격이 너무 차이나지 않습니까? 이거 만약에 다른 후보가 했으면 이건 또 지역 차별 논란이 막 일게 만드는 그런 워딩이었고요. 그래서 이 건은 이재명 지사가 소신을 지키면서 계속 갈등을 끌고 갈 것인가. 예. 시작을 이재명 지사가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후보의 지적이 타당하면 네. 수용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경기도에. 그쪽과 의논하겠다, 이런 자세로 갈지, 오늘 이재명 후보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렇군요. 이 건은 저는 이낙연 대표의 지적이 저로선 타당해 보입니다. 네. 근데 예전에 초반에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각 지역에서도 부분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조금 더 추가 지원하고 그런 적도 있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첫 단추부터가 잘못 꼬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올 2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소비도 진작시키고 전 국민들을 으쌰으쌰하다는 차원에서 전국민 지원금을 검토하겠다라고 올 2월 달에 얘기를 한 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코로나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50%, 70%, 80%, 88%까지 가는 상황인데, 저는 이 지사가 나머지 12%도 줘야 된다고 얘기하면 박용진 의원 얘기가 정말 타당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경기도에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은 뭐 충청도에 사시는 분들,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 인천에 사시는 분들,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 계셔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한 발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받지를 못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단히 타당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지어는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정을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제 의정부 경전철이 3차례나 운행이 중단이 됐습니다. 예. 근데 대표적으로 제일 운행 차질이 많은 데고, 근데 그게 한 3,100억 정도의 적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든 이 도시철도를 운행하려면 열심히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길에 3시간 넘게 이런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거에 들어가는 도비, 시군비가 4천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할 게 아니라 4천억 예산이 정말 있다고 그러면 예. 경기도에서 운행하는 의정부 경전철, 용인 경전철이라도 제대로 운행하나 이거예요. 그게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정말 도움되는 행정이죠. 그래서 저는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나라 돈을 물쓰듯이 쓰는 것도 잘못이고 이 자체가 기본적인 발상 자체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다른 건을 들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정부시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있습니다. 그 경전철 문제는 그대로 또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주제라 그거에 대해서 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박용진 의원의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지사는 내가 경기도지사로서 12%의 경기도민에게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되면 주겠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박용진 후보의 이 발언은 완전 갈라치기 발언인데요. 그렇다면 강원도나 충청도 도민들은 그 지역 도지사에게 우리 재정 여건을 한번 검토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이낙연 후보처럼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좀 고려하라는 말과 예. 이렇게 갈라치기식으로 무슨 도 나눈 이 발언 방식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물론 박영진 후보가 젊고 치고 올라오는 후보니까 허용되겠죠. 그런데 저는 무엇이든 갈라치기를 통해서 점수를 얻는 건 그건 뭐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지적 드린 거고요. 예. 그다음에 국정 경험과 관련해선 이재명 도지사 감수해야죠. 국정 경험 없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그러면 당정청 협의라는 것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그 기억나는 장면이 이준석 대표와 송영길 대표가 100% 주자고 합의해서 발표까지 해놓고 국민의힘이 뒤집은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선 제 개인적 생각은 이낙연 후보가 참 평균적인 정말 품격 있는 질의를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고 예. 이재명 지사 측은 그 이낙연 후보의 지적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아마 국민들이 바라실 것 같은데요. 예. 한 말씀만 제가 보태면은요. 네. 저는 박용진 후보 얘기 중에 제일 제 마음에 와닿는 건 뭐냐면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무슨 나라 돈을 물쓰듯 쓰는 대회 나왔냐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가 더더군다나 무슨 냉방비를 갖다가 또 준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예산은 자기가 집행 권한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 돈이 아닙니다. 국민의 돈이거든요. 과연 자기 집 재산 같으면 그렇게 돈을 쓰겠냐 말이에요. 돈 한 푼을 쓰더라도 아 이것이 정말 제대로 쓰고 있는가. 정말 국민들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쓰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예산을 혈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그냥 쉽게 혈세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은 세금 한 번 낼 때마다 아우 내가 이렇게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내야 되지? 이게 정말 제대로 쓰이는 거야?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모든 후보들이 박용진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예산을 제대로 쓰려고 그런 방향에서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 저 이건 반론을 안 할 수가 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혈세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상한 게 있습니다. IMF 때 은행하고 대기업에 들어간 돈이 천문학적 돈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일부 기업이나 기업에서는 성과금 잔치까지 했습니다. 예. 그거를 혈세 낭비라고 하는 분들을 못 봤어요. 그런데 꼭 국민께 돌려드리면 혈세 낭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발상을 바꾸실 필요가 있고 4대강으로 몇십 조 퍼부은 게 누굽니까?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냉방비라고 표현을 꼭 찍어서 하는데 전기세 감면해주자는 거죠. 그거 그냥 의제로 받으면 돼요.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의제로 안 받고 꼭 그게 나라 돈 퍼주기다. 그러면 기업이나 재벌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라 돈 부으면 그건 혈세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은 토론을 기회가 되면 하고 싶습니다. 예. 예. 드릴 말씀은 많은데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4대강까지 가서 거기까지 가면 너무 오래 갈 것 같아가지고요. 네, 이제 예.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이낙연 후보가 주장하고 나선 경기북도 설치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되면 재정이 매우 취약해서 가난한 지역이 될 수도 있다 비판을 하기도 했고 또 다른 후보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경기북도 논의 자체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라면서요? 네, 아닙니다. 오래됐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만 후보들도 과거의 입장과 지금 입장이 달라진 후보도 계세요.
정책적 입장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대선 앞두고 바꾸면 조금 거시기 하죠. 네, 제가 경기 북도 도민입니다. 네네네. 네, 그런데 이 경기 북도 남도는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지사를 하나 더 늘리자는 거다. 결국은 정치인들의 밥그릇을 크게 하나 늘리자는 여야 간의 합의로부터 출발했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이번엔 그런 논의는 사라지고 무슨 순기능만 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대선 앞두고 경기 북도, 경기 남도 분리 얘기가 나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일종의 행정구역 개편이잖아요. 그것도 도지사가 하나 더 생기는 큰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했던 의원들이 계세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 이재명 지사 최측근이잖아요. 예. 그분도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줄 거라고 봅니다. 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후보가 충분히 제기할 만한 사안입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보다 더 깊게 여러 가지 대목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 북도 북부 지역이 낙후됐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경기 북부 지역의 특수성이 존재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주 넓은 지역을 소위 북한과 접경한 그 대한민국에서 강원도와 동시에 가장 많은 인구가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을 막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남경필 지사 시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 정도를 기본적으로 인프라 시설을 투자를 하기 위해 가지고 경기 북부 지역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때 남쪽에 경기 남부 쪽에 있는 사람이 남경필이 아니라 북경필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행정 자체는 광역 행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 울산, 경남이 통합된다라는 예. 것이. 그런데 다만 경기 북도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더 세세한 근거를 제시하시고 반대로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뭐 낙후한 지역을 만든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접경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속에서 전략적으로 경기 북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나는 이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분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 특수성 말씀드릴게요. 우선 경기 북부 지역이 그것도 또 한 군데가 아니에요. 성격상 세 군데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그중에 의정부, 남양주, 뭐 가평 이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린벨트 규제로 묶여 있어요. 상수도 규제로 묶여 있어요.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거기에 수도권 규제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경기 북도가 된다고 해서 이 규제 풀 수 있습니까? 당장에 상수도 규제를 풀면 서울의 식수원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이게 왜 이낙연 후보에 조금 우호적인 느낌이 들고 의원님께서 이재명 지사에겐 조금 가혹하다는 건데 이게 이재명 지사에겐 도움이 되겠죠. 그런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조금 규제로 묶여 있는 곳을 따로 떼어내면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반대가 아니라 저는 그 지역 주민으로서 예.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을 이전해 버렸어요.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실천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일 건가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럼 경기 북도로 나누어졌던 게 경기도 일대 모품 규제를 다 풀 수 있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심층적인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했죠, 국민의힘에. 근데 입당할 때는 대표와 원내대표가 없는 시간대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견례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표와 원내대표 본인들이 없을 때 입당한 거에 대해서 약간의 언짢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인터뷰한 거 들어볼게요. 1에 이제 입당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전에 양해가 있었는데 네. 중간에 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이제 일정을 급하게 변경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아하. 사실 저는 그렇게 했더라도 다시 상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형식이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의도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조금 약간 어색한 모습이었다고 생각은 하고요. 예. 사전에 뭐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었지만
갑작스럽게 정격 입당을 하는 바람에 조금 이상한 모습이 연출되긴 했는데요. 오늘 저게 그 어제 아침 인터뷰거든요, 라디오. 근데 어제 오전 한 10시쯤에 상견례를 했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 근데 상견례 하는 날 저렇게 서운함을 표현했어요. 이 지금까지 그 입당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운함을 표현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은 뭐 정치인들 사이의 문제고 예. 금요일 날 오전에 전격 입당한 다음에 벌어진 일은 실제로 주말 사이에 여론조사를 보면 네. 국민의힘 지지도도 올라가고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즉 예를 들면 뭐 전격성의 문제가 있고 미리 상의하지 못하는 정치적 미숙성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또 뭐 일부 또 뭐 입당 문제가 유출됐다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 불안정성을 빨리 해소시키는 게 중요하다. 자신이 입당을 하느냐 마느냐가 더 논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의 스타일은 나는 계속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앞으로 이제 입당도 하셨고 어떻든 그 국민의힘에 이제 지도부가 존재하니까 저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적인 형태가 아니라도 예를 들면 윤석열 캠프의 뭐 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 지도부하고 연결을 해서 실제로 이런 의사가 있어서 우리가 하루에도 빨리 입당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과정들을 좀 세련되게 그 고쳐나가는 과정들을 하면 되는 문제죠. 예. 본질은 이제 입당을 하느냐의 문제고 그 결과는 좌우지간 뭐 나쁘지 않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뭐 객관적인 지표니까요. 지금 결과는 그렇다 하더라도 입당하는 과정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 없는 그 시점에 들어가고 연락도 안 하고 들어가는 게 좀 그 상도이가 있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제 장성민 전 의원 입당 환영회를 했잖아요. 그 전에 상견례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이요. 상견례는 되게 좀 환대를 해주고 윤석열 전 총장은 너무 그냥 형식적인 그 상견례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뒤끝 있으니까 사람인 거고 네. 정치인들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저 정도 감정 표현하는 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그냥 봐주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장성민님 입당식은 뭐 처음이니까 좀 그렇게 된 거고 윤석열 후보는 결과적으로 2번 입당식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 2번 다 뭐 이렇게 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전격 입당에 의도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카메라가 있고 대중 앞에 직접 나서면 그냥 그 사람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여지고 있다고 보고 다만 저는 그 전격 입당 3시간 전에 결정해서 혼자 막 하는 것 보고 야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하는 모습하고 똑같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의 설화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부정식품 발언 그리고 페미니즘 관련 발언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이 돼가지고 이게 남녀 간의 어떤 건전한 이런 교제 같은 것들도 막 그 정서적으로 막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여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고 윤 전 총장은 사건의 검찰 수사권 남용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었고 또 페미니즘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일단 이번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부정식품 발언 잘못하신 거고요. 저는 이제 이런 잘못된 발언이 나왔을 때 다른 말 하면 안 되고 그 잘못 단어를 썼다. 취지는 조금 선택의 자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규제가 너무 많으면 안 되겠다는 취지였다. 그냥 이 정도 설명하면 돼요. 우선 잘못하셨어요. 왜냐하면 부정식품이라는 저 단어는 식품관련법에 네. 부정식품 ABC 유형은 이렇게 처벌한다가 나와 있는데 그게 전직 검찰총장 출신 후보가 할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그런데 저건 저는 오히려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더 문제는 페미니즘 발언인데요. 페미니즘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게 누굽니까? 그거부터 여당은 물어야 돼요. 저는 여당이 이런 거에 대처하는 방식에도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무조건 몰아칠 게 아니라 물어야 돼요. 예. 페미니즘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게 누굽니까? 그러면 저는 굳이 답한다면 이런 질문 하고 싶지도 않고 답하고 싶지도 않은데 사실 이대남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은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향한 디스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었고, 게다가 저는 뭐 그 젊은 미혼 여성 대학생 딸을 가지고 있는데 네. 페미니즘적 중앙의 논란이 그들의 일상에 남녀 상열지사에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남자친구랑 잘 지내고 그리고 저희 때보다는 조금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그래서 더 친밀도가 높은 좋은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페미니즘 때문에 저출산이 연결돼서 나온 발언이거든요. 저게 저 부분은 저는 좀 쇼크? 제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쇼크를 좀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맞습니다. 그렇게 해명을 전원 했습니다. 정치가 또 이상하게 본인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선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갔으니까 국민의힘 차원에 지금 계속해서 젠더 갈라치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후보들이 좀 정돈되길 바랍니다. 예, 실제로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입당을 하면 비단 주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당 차원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어떤 이번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요? 지금 윤석열 후보의 화법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고 특히 여당에서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냐 네. 아니면 어떻든 그 발언의 어떻든 특정 내용이 오해를 살 만한 것이냐라는 걸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사실은 지금 윤석열 후보는 대선 후보 중에서 가장 살아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역대급으로 보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대중 친화적인 발언을 하고 비유도 가장 그런 방식으로 들어서 옛날에 야당에서 얼마큼 공격을 많이 했어요. 뭐 입만 열면 설화를 한다고. 근데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군대 가면 썩는다. 통수권자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군대 지금 지도부가 너무 낙후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잘 키워내질 못한다. 이 얘기를 사실 한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야당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이라는 것이 단속 권한을 주어지면 그것을 무조건 단속을 하냐. 그렇게 소위 규제와 단속의 권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저희 주차 위반이잖아요. 한밤중에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교통에 방해가 안 되면 주차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표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생생한 언어로 전달하다 보니까는 이제 비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내용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좀 아픈 대목을 지적한 것이 유승민 후보인데 유승민 후보가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철학적으로 보면 이 밀턴 프리드만의 이제 자유주의 철학에 상당히 그 서 있잖아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대목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충분히 생각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고 페미니즘 문제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캠프인에 사람한테 물어봐서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기성세대가 젊은이들한테 더 많은 기회 공간을 주지 못하니까 젊은 20대들 사이에서 소위 이제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 증폭이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실제로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문제의식의 초점은 기성세대가 사실은 젊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기회와 공간을 열어주는 것들을 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은데 그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제가 참모라고 하면 윤석열 후보한테 앞으로 말 줄이십시오. 이렇게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윤석열의 맛이 사라지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말 조심하십시오 얘기해봤자 그럼 노무현이 갖고 있는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만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명료하게 하고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의 조언을 드리는 건데 저는 꼭 정치인들이 특히 이제 이 대중 친화적인 정치인들이 여의도에 있는 분들이 계속 설화가 문제가 제기된다고 해서 무조건 여의도 화법을 따라가야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 잠깐만요. 네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오랜 학습과 20년 이상의 정치 경험과 그것이 녹아나서 보통 정치인들은 어렵게 하는 말을 대중들에게 정말 정확하게 전달하신 분이에요.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학습을 너무 단기간 해서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서 나오는 부정식품 발언, 페미니즘 발언을
그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저에게 모욕감을 줍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저는 동의가 안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오랜 그 시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정말 조금 더 천착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건 그냥 잘못했다. 부정식품 발언은 표현이 틀렸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더 대중들에게는 이해가 빠르고 양해도 쉬울 것 같습니다. 페미니즘 발언은 그러나 더 고민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페미니즘 때문에 결혼하는 거, 뭐 남녀 간의 교제 문제 없는 걸 저는 현실에서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구조적인 인식은 잘 됐는데 발언이 잘못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뭐 옹호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옹호하기보다는 좀 더 깊은 천착을 후보와 같이 대화를 하셔서 더 이상 국민들께 상처를 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민주당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에 대선 검증단을 구성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 후보들 간의 그런 과한 그 비방을 사전에 약간 먼저 그 필터링 한다는 건가요? 검증단이라는 건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후보 간에 지금 막 민주당 하던 것처럼 네네. 막 하면 사실은 뭐 설에 가까운 얘기, 확인되지 않은 예. 얘기들이 마구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후보 간에서 예를 들면 그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검증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먼저 당에다 제출을 하면 당에서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 과거에 이제 지금보다도 훨씬 민주당 경선보다도 격화됐던 경선이 이제 과거에 이명박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 네네. 때의 경선이었거든요. 그때 이게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양쪽 후보 진영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서 한 검증 내용들을 다 내라 해가지고 그 검증위원들이 후보를 불러다 놓고 비공개로 다 확인을 하고 나중에 또 일부 공개로 검증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고 네. 다만 이제 그 검증 단장과 검증위원들이 그야말로 이제 치우침 없이 그러면서도 아주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없냐 이게 예. 이제 큰 문제라고 봐야죠. 이런 게 그 후보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그 아니면 그 당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그 선거 때? 제도는 도움이 되는데 예. 잘 활용이 돼요? 예, 실제로 해보면 도움이 예. 안 됩니다. 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예, 예. 당 차원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후보들 간에는 혹은 대선 과정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고 예. 그 검증되지 않은 의혹 제기라고 되게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검증되지 않은 것도 있고 검증된 것도 있고 네. 불법성 의혹도 있고 사생활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불법 행위, 혐의겠죠. 그래서 예. 이거는 윤석열 후보든 가족이든 이거를 검증되지 않은 의혹 범위에 넣는 것은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예. 이게 똑같은 경우가 2007년에 BBK 관련하여 MB가 뭐라 그랬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다. 네. 그런데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돼서 지금 감옥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검증은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말로 검증단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MB의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근데 검증 단장으로 거론되는 분이 김진태 전 의원이던데 윤석열 전 총장 청문회 때도 굉장히 많이 거의 몰아세웠잖아요. 네. 그거는 약간의 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나를 의식하는 건가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게는 그 김진태 의원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네네. 그 당시에는 이제 야당 청문위원이 소위 현 정부의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특히 이제 김진태 의원이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검증 단장이 되거나 또는 검증위원회에 참여를 하면 왜냐하면 후보 간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얼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얼만큼 공정한가, 객관적인가 예. 이렇게 이제 검증단을 운영하는가가 이제 논란이 되겠죠. 윤석열 전 총장도 들어가면서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의 어떤 구도도 궁금해지는데 이게 어떤 구도가 둘만의 구도가 잡힐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지금 지지율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최재형 그 후보 쪽에서는 조금 더 노력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금 여론의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가 쭉 올라가다가 잠깐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예. 사실은 최재형, 윤석열 양강 구도가 되려고 그랬으면
최지영 후보가 조정을 받지 말고 쭉 올라갔어야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선호도를 보면 어떻든 야권 후보 선호도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고 거기에 이제 오히려 홍준표, 최재형, 유승민 혼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 후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빨리 대중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게 이제 큰 과제라고 봐야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설화 논란은 그대로 있지만 지지율은 그래도 굉장히 높잖아요. 야권에서 국민의힘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러면 앞으로 당내에서 검증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뭐 홍준표 의원도 있고 유승민 의원도 지금 뭐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2007년보다는 좀 약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는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예.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당시에는 샐러리맨 신화 그리고 경제 대통령 이런 걸로 또 인기가 높았어요. 그래서 둘이 정말 막상막하일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예. 그 경쟁이 심했던 건데 지금은 사실 야권에서 보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내부 후보가 똑똑한 후보 한 명이 예. 없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과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이 특히 윤석열 후보는 국정농단 수사를 황교안 직무대행 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이 예. 지금 국민의힘 들어가서 1위 대권 후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아이러니이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다른 후보들의 경우도 만약에 그 지지율 추이가 꺾이지 않는다면 지금 이후에 나온 건 뭐 피해날 건데요. 그건 한 군데 거니까 조금 추이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후에 지지율 추이가 꺾이지 않는다면 저는 뭐 그때처럼 검증이 심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보호하려는 분위기로 갈 거라고 감히 예측합니다. 이거 하나 마지막 여쭤볼까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의당과는 이번 주가 마지막 데드라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좀 공개적인 언급들을 서로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마저도 입당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제3지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축소됐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3지대에 그 국민의당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먹고 적게 만났던 뭐 금태섭 의원도 있고 뭐 김성식 의원, 김관영 의원 이런 분들도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야권 전체를 결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 조금 뭐 국민의당 쪽 안철수 대표 쪽에서 얘기하는 조건이 맞닥뜨지 않더라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막후에서 우리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 뭐다. 그리고 꼭 굳이 시한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경선을 출발할 때에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하여간 요즘 사실은 이제 한국 정치가 여든 야든 관계없이 다들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내뱉는 방식으로 정치를 풀어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해요. 그래서 예.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여든 야든 아닌 것 예.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의 독특한 스타일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통합의 전문이잖아요. 분열과 통합에.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한 적 없습니다. 대표들께서 다 그 소위 통합단을 만들어요. 비밀리에. 예, 예. 그래서 수차례 협상을 거쳐서 발표할 때 짠 대표가 나타나시는 건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전격 입당한 배경도 그거 아닙니까? 8월 말까지 만약에 입당하지 않으면 당신을 도우려고 나간 당협위원장 징계하겠다. 그게 통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이 바뀌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당장에 국민의당에서 갑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또 국민의당 보고 갑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갑을 관계해서 국민의힘은 슈퍼갑. 예. 국민의당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세게 갑이 자꾸 몰아붙이면 그건 나중에 통합이 되더라도 감정의 앙금 남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표 없는데 당 들어왔다고 뒤끝 남기잖아요. 그럼 더 센 감정의 앙금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런 통합 문제에는 대표가 나서기보다는 정태근 의원님처럼 좋은 인재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나서서 잘 좀 정지 작업을 한 다음에 대표가 나서는 게 맞죠.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